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김재경 박사님과 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올 한 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신 김재경 소장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와, 박사다. 네,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마지막 방송인데. 네, 저희 항상 매년 빠숑님이랑 12월 마지막에 하는 방송 주제가 있죠.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2025년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별로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더 무서운 거는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더 올라요? 네. 그래서 사실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 저랑 빠숑님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셨던 분들께서는 뭐 엄청 색다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의 거의 집대성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새해 전망할 때 두 가지를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부, 2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항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1부는 매매 시장 전망이고요. 2부를 따로 준비한 거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따로 뗐어요. 이거를 한 번에 묶기는 너무나도 이제 내용이 방대해져서 두 가지로 이제 진행해 볼까 하는데, 그 정도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다가 좀 우려됩니다.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들도 있지만 제가 26년도의 중요한 키워드를 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키워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급 절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얘기를 우리가 1000번은 들은 것 같아. 네, 정말 많이 했었었고, 네. 2026년부터 공급 절벽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26년도가 도래를 하였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엄청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 부족, 공급 절벽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 가격 뭐 하락할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공급 절벽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26년도는 이제 닥쳐왔어요.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6년도 입주 물량입니다. 이제 사실상 통계 집계가 다 됐는데 2026년도에 입주 물량은 15,000건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랑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건씩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이 4만이 넘어요? 계속적으로 아마 2026년도도 조금씩 더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 후술하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민간 통계에서 공급 이제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가 이제 모집 공고 기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 분양 뜨는 걸 보고 가기 때문에 이제 과소집계가 된다라는 비판들을 얘기를 해요. 일단 우리가 청약홈에 등록된 거 위주로 일단 카운팅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25년도 같은 경우도 2만 건이 안 되는 걸로, 원래 한 3만 후반 이 정도 얘기했었다가 나중 가서도 이제 추가되는 사항들을 넣어가지고 한 건데, 부동산 지인 데이터니까 지인 들어가면 이제 2025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이제 몇 세대가 어디 해가지고 쫙 포함을 시켜버리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026년도 물량 얘기하다 보면 분명 일단 이 물량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급 계속적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 2026년도에 공급 물량이 2만 건도 아니고요. 거의 2만 건대 중반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민간 통계 기준으로는 1만 5천 호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10,000건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민간 통계에서는 과소집계 한 거고 그리고 뭐 또 뭐 이것저것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마다 수치들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로우 데이터를 오픈해 주는 곳들은 그거 참고해 보시면서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0, 2000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주복에서 오피스텔을 포함을 했든 뭘 네. 했든 근데 이건 1만 건은 이거는 좀 진짜 미스테리 아니냐. 25,000건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는 야 민간 통계가 잘못된 거야. 우리 통계가 맞아. 공급 많아.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국토교통부 공식 오피셜은 네. 이제 민간 업체가 추정한 입주 물량은 과소집계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팩트는 짚고 넘어갈게요. 민간 통계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모집 공고가 뜨면 그게 이제 통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후분양 단지들은 사실 미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나중 가가지고 이제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레미안 원펜타스는 준공후 분양까지 하기도 했었으니까 중국 후부장이네 진짜. 네. 와 대박.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입주 물량이 나중에 추산되는 경우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고서 실제로 민간 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인지하고서 그 통계의 집계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걸 인지하고서 바라보면 되는 건데 음모론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역대 이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 물량들은 과소집계 해가지고 이제 집값 올라가도 뻥삥 해놓고 실제로는 막 더 올라가 있다더라. 매년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이거 어폐가 있는 게 애초에 통계 집계 방식이 그런 건데 그렇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속이려고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거꾸로 국토교통부는 과다해서 집계 해놓고서 맞아요. 물량 엄청납니다 해놓고서 보니까 준공 시점이 계속 밀리네? 그러면 이제 뒤로 다음 연도로 계속적으로 빼버리는 그런 거는 또 문제 아닌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민간 통계 말고 국토교통부가 만든 이제 통계 같은 경우는 아주 양질의 우리 인허가 로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먹힙니다. 왜냐? 이제 2026년도 다 왔어요. 2026년도 입주 물량인데 일반 분양 안 한 게 뭐 있나? 사실 정비사업 전문가잖아요. 최고의 전문가죠. 네. 제가 재개발 재건축 모든 현장들 다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서울 기준으로 2026년도에 입주하는데 아직 일반 분양 안 한 게 뭐 있지? 저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입주하는데 안 하는 거는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게 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모든 현장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플러스가 돼서 뭐가 플러스가 됐지 하고 찾아보다 보면 알기 어려웠었던 조그마한 현장들 있잖아요. 네네. 뭐 어디 민간 시행 현장들도 알게 모르게 서울도 짜잘하게 있긴 있어요. 몇십 세짜리 진짜 많아요. 뭐 그런 네. 것까지 포함하면 모르겠는데 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트리니언이 만약에 분양을 안 했으면 그게 있는 건데 이미 그렇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입주하는 거 뭐 그렇죠 없죠 이제. 그렇죠. 트리니원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가 더 추가될 거냐라고 하면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16,000세대 뭐 될 수도 있어요. 뭐 짜잘한 애들이 포함돼서. 그렇죠. 근데 네. 사실상 나올 만한 물량은 다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랑 민간 통계랑 이제 괴리가 너무 큰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2026년도 공급 물량 적습니다 할 때는 아직 후분양 단지들이 포함되지 않았어라고 네. 뭐 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미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민간 통계가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부동산원 통계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기사가 실제로 한번 떴어요. 한국일보에서 3월 달에 국토부에서 입주 물량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허점 투성이 통계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도대체 25,000세대는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정의는 5층 이상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6층짜리
뭐 연립주택 다세대 뭐 지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파트거든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건축법상은 이제 다세대는 4층 이하기 때문에 1층 필로티 구조로 깔든가 아니면 또 상가를 끼워놓고 해서 어거지로 6층 만드는 데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세대 빌라로 빠지는데 이거에 5층 넘어가는 사항들은 다 법적으로는 아파트니까 네. 이거 다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아파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이게 좀 모르겠는 게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인지 비아파트가 아예 없다라는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는 안 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위혹 첫 번째. 이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닌 게 다수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다수 포함에 볼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두꺼운 글씨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색깔을 칠해놓은 거 보니까 다수 포함이 아닌 거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닌 애들이 다수 포함, 다수는 아니고 뭐 소수 포함? 그냥 포함이 돼 있다. 소수까지 모르겠지만 포함이 뭐 되는 그런 거지. 식으로 대부분은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 다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도생은 어디 포함이 돼요? 그럼? 도생도 건축법상으로는 아파트는 아파트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건축법상의 용도로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 정확하게 이제 로우 데이터를 까보면 알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 물량을 채워 넣었는지는 보면 알겠는데 네. 근데 이제 민간 통계랑 어쨌든 간에 간극이 있어요. 1만 호의 간극을 어디서 채워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국토부가 조급하다라는 사항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이거는 대놓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도 냈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 네네. 민간 통계에서는 양질의 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다 뺐다. 물론 저는 청년주택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근데 뭐 그게 우리가 원룸 투룸짜리 뭐 소형을 난립한 거를 떠나서도 네. 일단 공급은 유의미한데 문제는 그 공급이 일반인들이 건들 수 있는 공급인가요? 못하죠. 그거는 뭐 정부나 지자체가 뭔가 해줘야 되는 거라서 거의 90%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뭐. 사실상 민간에 풀리는 물량이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청년주택이 아마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즉 사실상 임대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같은 무늬만 아파트인 애들이 소수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요. 오케이, 다 알겠어. 네. 그런데 2026년도가 정말 큰 문제인 거는 이제 아파트가 1만 건대 중반이 민간 통계에서 잡힌다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 1만 건대 중반도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결국 뭐예요? 민간에 풀리는 아파트들 그리고 대단지 즉 10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2026년도에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요.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지금 1000세대 넘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방배 5구역 DH 방배 있고요. 또 은평구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완판된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있습니다. 또 후분양 로또 청약으로 정말 광풍을 일으켰었던 반포중공 1단지 3주구 반포 레미안 트리니 1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잠실 르엘이 네. 있습니다. 4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하이루체 700세대, 그 다음에 뭐 700, 700, 500, 500, 1페이지의 마지막 대단지가 500세대예요. 그럼 뒤로 가게 되면 뭐 300, 200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100세대 미만 이런 단지들이 나머지를 다 채우고 있어요. 2026년도에 그 다 오케이 뭐 우리가 뭐 국토부를 거짓말이라고 뭐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말이 맞다고 쳐요. 민간 통계 1만 5천 뭐 이거 모르겠어. 그냥 국토부 말처럼 약 뭐 2만 5천이라고 칠게요. 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딱 몇 개? 4개.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뭔가 플러스는 된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 되어도 여기서 뭐가 더 세대수가 추가될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재영 소장이 모르는 서울의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아직 후분양으로 가서 일반 분양으로 추가될 거야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미성크로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올해 12월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 얘기해요. 아니, 야, 왜 르엘만 얘기하냐? 원페를라 12월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올해 물량에 다름없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웃긴 거야 진짜. 아니 무슨 땡겨왔어. 통계를 뭐 앞에 뒤에서 다 붙여와. 그러니까 2025년도 입주 물량 할 때는 2025년도대로 갔다가 많습니다 하면서 뭐 12월 거니까 12월 통계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2026년도에서는 야 이거 12월이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올해 물량 왠지 느낌이 어게인 둔촌주공 느낌 나서 둔촌주공 입주 물량, 그래서 2024년도도 입주 물량 많습니다 했었을 때 둔촌주공 아직 한 발 남았다. 12,000세대가 아직 남았다. 하면서 12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입니다 했는데 사실상 입주장은 싹 끝나버렸고, 네. 둔촌주공 13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33억 실거래가 찍었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번 얘기 나오는 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달 보도자료. 그러니까 매번 공급 물량 적다 얘기를 뭐 아마 지겨우실 거예요. 저희 막 1년 내내, 1년이 뭐예요? 재작년부터 계속 앞으로 공급 물량이 끊기는 시점이 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속일 것도 없어요. 네. 아까 말했죠?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 4개,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집값 상승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전월세부터가 저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제 나중에 2부에서 네.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공급이 일단은 없다. 우리 김현미 전 장관님의 빵뚜아네트 사건이 다시금 아른아른합니다. 아파트는 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당장 공급이 안 돼서 답답하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빵뚜아네트 오명을 받았냐면 그동안 공급 충분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집 파세요. 주택 가격 하락할 겁니다. 안정화될 겁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2020년도 막 12월 달 다 폭등하니까 그때 가서 주택 공급이 빵이었었으면 밤새도록 찍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공급 충분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답답한 겁니다. 김윤덕 장관님께서도 이제 후보자 시절에 얘기했었던 게 선호 입지를 양질의 주택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얘기했었지만 뭐 사실 신속 공급이 안 되죠. 안 되고 있습니다. 선호 입지에다 그걸 또 어떻게 공급해? 말도 안 되지. 구칠 대책이 맹탕으로 된 것 중 하나가 사실 신규 택지지구도 없었었고 뭐 공급 대책이라고 하지만 맹탕 공급이었거든요. 공급 대책 12월 달에 발표하겠다 했었지만 결국 발표 안 했었죠. 이제 1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또 뭘 할 수 있을지도 전 잘 의문이에요. 왜냐면 할 만한 데가 없거든요. 서울의 빈택지 할 만한 데들은 다 지정했고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 동탄 넘어 여기 평택 주변에 농지 되게 많고요. 천안 아산까지 가야죠. GTX 연장해서. 이게 참 뭐 아산에 많아. 충청도, 아산에 충청. 지금 미분양도 있으니까 그거 그냥 수도권 해줍시다. 근데 평택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문의는 수도권이지만 사실 서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아마 이럴 거고요. GTX 깔아주면 되지 뭐. 그래요? D, F, G, H, I, J, K까지 다 깔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나마 서울 주변에 있습니다. 어디냐? 어디? 여기 고양시. 아. 일산 주변에 아직 농지 많고요. 또 파주 주변에 아직 운정 신도시 주변에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운정 3까지 있거든요. 맞아요. 운정 4, 운정 5, 운정 6 지정하면 아주 공급 많을 거고요. 김포 한강도 김포 한강 2 있었거든요. 3, 4, 5 지정하고 검단 주변에 또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해서 여기 서쪽에는 많아요. 왜 공급 대책이 맹탕이 됐을까?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여기다가 뭐 일산 2 이런 거 발표한다고 칠게요. 그 일산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땅이 아예 없지 않아요. 서울 주변에 있어요. 근데 평택 주변에, 파주 주변에, 김포 주변에 거기에다 넣는다 해도 뭐 서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는 일단 논외로 치고 그래도 공급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집값 잡는 데가 어디 집값을 잡는 거냐라고 하면 결국 또 일산 집값 잡는 정책이냐 파주 집값 잡는 정책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맹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분명 1월달 공급 대책 도대체 뭐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별거 없을 가능성 높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현 정부에 대한 큰 기대는 저버렸습니다. 왜냐면 이미 627 대책에서 이주위 대출, 중도금 대출 규제해버리고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거래지구 확대하면서 5년 재당첨 금지, 그리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결고 재개발 재건축 하라는 얘기에 말란 거예요. 만약에 이번 1월 달에 대책 발표했을 때 투기거래지구 해제 혹은 5년 재당첨 금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이제 너무 과도한 규제들 완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는 해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저는 진짜 박수 쳐줄 거고요. 네. 아, 정부가 그래도 정비사업 공급에 대한 위기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없다. 당장 김영덕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뭐 카더라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별 미련이 없어요. 애초에 장관이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도 아니고요. 등 떠밀려서 됐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고,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도지사로 전북도지사 네. 지난번에 그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국토부 장관도 했으니까 인지도 올라갔으니까 재도전하시겠죠. 도지사로 이제 출마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본인은 장관 타이틀 딱 달았고 뭐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장관 타이틀 달고 이제 나는 안녕 하면서 빠져나가요. 김현미 전 장관처럼 계속 장관직으로 있으면 욕을 다 먹을 텐데 현명한 거죠. 딴 일도 못해. 네. 그러니까 빠르게 나는 빠져나가겠다.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네. 네.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 화폐 가치 하락은 정말 심각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예산 통과됐습니다. 2025년도 12월 약 728조 슈퍼 예산 통과. 700조 예산은 정말 세상 최초고요. 네. 슈퍼 예산입니다. 예, 600조 넘어갔을 때도 막 뭐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700조가 3년 만에 넘어가네. 야. 이게 정확하게는 원래 정부 안은 728조가 많았는데 네. 생색냈습니다. 1000억 깎았어요. 1000억 깎아가지고 약 728조로 만들었는데 야당의 의견을 10분 반영했다. 그래도 전년 대비 8.1% 상승. 우리 복지, 행정, 교육 돈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인데 항상 그랬었어요. 보수 정권 때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진보 정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보수 정권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또 이제 기울기가 엄청나게 튀어 올라가죠. 전년이 677조였는데 지금 약 728조가 된 거죠. 그냥 700조를 처음으로 돌파가 아니라 돌파하는 김에 퀀텀 돌파를 해버리면서 그냥 돈을 풀고 있는 건데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는 거죠.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 통과됐어요. 앞으로도 다음에는 조금만 올릴게요 할까요? 다음에도 여기 기울기 보이시죠?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차차차차차차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예산안 통과된 이후로도 12월 11일에 대통령께서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당분간 확장 재정 불가피하다. 이제 바닥을 찍었대요. 아니 그동안 바닥이 어디 있었어? 하락을 한 적이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바닥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공포스러운데 2027년도 800조 그 다음에 이제 막 900조 가다 이제 1000조국으로 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으로 풀린다. 소비 쿠폰 받으셨잖아요. 2차까지 뿌렸었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만 소득 상위 10% 제외 막 이런 것들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2차 뿌렸죠? 3차, 4차, 5차, 6차 현 정부 5년 동안 뭐 10차까지 안 나올까요?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17차에 사는데 17차. 이 정부가 17차를 좋아하더라고요. 17차. 17차에 예상합니다. 네. 17차까지 네. 이제 민생 이제 뭐 회복인지 뭔지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에 한 또 13조씩 필요하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우리가 예산안이 끝이 아니에요. 뭐 이미 2025년도에도 추경해가지고 막 돈 뿌리고 했었거든요. 국가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추경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더 많이 풀렸었다.
그러면 또 올해 보는 거죠. 이렇게 역대급 예산해놓고서도 아우 경기가 시급합니다. 추경 또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또 안 할까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가계부채 강화하는 거를 심각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627 대책에서 뭐 6억 한도 규제 먼저 했었었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다주택자 대출 0 빵 했었는데 뭐 이거 해도 올랐죠. 그러고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2억 원은 도대체 왜 남겨준 건가 싶지만 안 했다는 또 이런 요금 몇 개 싫어서 우리 해줘도 대출 이런 거 있습니다. 전에 15억 초과 대출 금지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아무튼 2억 원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분명 그 얘기했어요. 투미TV에서 6억 원 대출 금지 했었을 때 6억 원이라도 해주는 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전에 15억 초과 대출 금지 있었거든요. 대출 0원 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0원을 만들면 또 예언이 현실화되니까 살짝 남겨줬어. 2억 원 남겨줬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2억 원이라도 해줄 때 감사해야 된다. 이건 복비랑 등기비 하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2019년도 12, 16 대책 때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있었어요. 알빵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다주택자 대출 금지는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더 규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1주택자 대출 금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 금지인데 옆에 뭐예요? 초고가 아파트. 그 당시에는 사실상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초고가 아파트라고 고가 아파트도 아니고 초고가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15억 주택이 초고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나요? 보니까 저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예견 전망 이런 걸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5억 아파트를 사면은 초고가 아파트가 됩니다. 뭐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사두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초고가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때 당시 15억 초과 아파트를 샀으면 초고가 아파트가 됐네요. 그렇죠. 30억 됐고 40억 됐고 그렇기 때문에 찍어준 거였어. 지금은 15억 초과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였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강북은 15억 초과 주택이 없었어요. 뭐 마포 성동구는 15억 초과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15억 초과는 강남인데 강남을 샀어야 됐다. 이런 대출 금지는 흑수저 고소득 전문직들을 규제하는 거다.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다라는 얘기가 이미 19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 돈 주고 사거든요. 근데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소득, 맞벌이, 근데 부모님이 지원해 줄 돈은 없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DSR 규제 자체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DTI도 그렇고. 왜냐면 소득도 안 되는데 영끌 해가지고 투자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죠. 근데 내 능력이 되는데 대출 못 받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뭐 진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금 부자들은 집 사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청약, 로또 청약도 이제 현금 없으면 못 받아. 부모 왜 잘못 만났어? 누가 돈 안 모으래?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딱 사회초년생들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난 진짜 어려운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뭐 위사 뭐 등등등이 됐어. 아니면 대기업 갔어. 취업도 어려운데 연봉 1억이야. 이제 부부 맞벌이로 또 1억씩 해서 뭐 2억이야 해도 못 가는 거죠. 부모가 돈 지원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은 연봉이 얼마던 간에 모아놓은 돈 없다고? 그럼 빌라나 사. 이게 지금 정부의 방향성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다. 니들은 사놓고 우리 모 장관님께서도 반포 6.27 대책 딱 시행되기 전에 대출 받아가지고 반포 입성해놓고 빵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진짜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야 너네들은 또 맨날 주거 사다리 걷어차리기 얘기할 줄 알았다. 그래도 우리는 사다리를 걷어차서라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2025년도 12월 주담대 막아도 소용없다. 압구정 신고가 115억 40세가 전액 현금 매수 2억 해주잖아요. 근데 2억도 필요 없던 거야.
대출이 본능적으로 싫겠지. 예. 뭐 자산이 뭐 한 조가 있는데 뭐 대출을 뭐하러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15억 초과 대출 금지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음. 강남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정적이고 탄탄한 시장이 됐어요. 어떤 금융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이 돼버렸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금리가 막 폭등을 하면서 집값이 빠졌잖아요. 물론 강남도 빠졌습니다. 경공매로 막 쏟아진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이 쏟아졌고요. 네. 서울 외곽이 쏟아졌고요. 정확하게는 서울 외곽도 아파트는 잘 안 나왔어요. 지금도 경공매 숫자 높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내용을 보세요. 아파트가 아니라 죄다 빌라, 오피스텔, 상가, 뭐 이 건물 이런 것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 영끌해서 그 건물은 대출 뭐 80%도 받는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영끌해 놓고서 이자가 감당 안 돼서 쏟아진다거나 상가가 넘어간다든가 빌라 같은 경우도 갭 어마어마하게 높게 끼고 갔다가 역전세 맞고 전세 사기 터지고 이러니까 죄다 경공매로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가 오히려 취약한 거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는 아주 자산 건정성이 충실한 상품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 규제하게 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은대규가 출동하면 집값 잡힙니다. 저 은대규에서 처음에 뭔가 했어요. 사람 이름인가 했더니 은행 대출 규제가 출동하면 집값이 잡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대규 출동했습니다 이러는데 네. 근데 이제는 다 막았어. 이제 뭐 어쩔 거예요? 2억도 막을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아우 취득세 낼 돈 없어서 못 사던 거를 취득세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뭐 취득세 낼려 했는데 대출 이제 2억도 막아서 강남 2억이 없어서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막혔을까? 결국은 돈이 풀려서. 아무리 대출 규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더 들어가는 걸 막겠다라는 게 대출 규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라가. 왜 그럴까? 유동성이 막혔는데 왜 올라갈까? 그냥 물리적으로 돈이 풀리잖아요. 네. 돈 가치가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쭉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한은에서 경제 성장률 무슨 뭐 0%대 전망까지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거꾸로 되묻고 싶어요. 아니 경제 성장도 안 좋고 기업들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데 주가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업이 뭐 뭔가 물론 뭐 이슈들은 있어요. 테마가 있는 곳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코스피 뭐 5천 돌파 우리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4천은 넘어갔고 5천 시대 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5천 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거를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경기가 무너지면 집값 빠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경기가 진짜 완벽하게 박살이 나요. 제2의 IMF, 제2의 금융위기급이 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줄도서 나고 뭐 대량 해고 나오고 실직자들이 넘쳐나가고 내수 경기가 황폐화된다. 그러면 집값도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어정쩡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값만 올라요. 그렇지. 벌써 한 3년 됐는데 터키 여행을 갔었을 때 이 얘기 아마 방송에서 한 적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가이드가 이제 뭐 궁금한 거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터키 집값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 시점에 터키 수도 앙카라나 이제 뭐 경제 수도 이스탄불 여기가 7배 올랐대요. 환율이 7배 뛰었거든요. 환율 뛴 만큼 올랐대요. 대한민국도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간다. 1,500 언제 찍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사실 지금 강달러도 아니에요. 지금 약달러로 가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원화 약세가 더 세다. 우리가 동남아 국가보다도 환율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정확히 환율 상승폭이 크고 즉 원화 가치 하락폭이 큰 건데 이게 왜 그러냐? 다른 애들보다도 한국 원화 풀리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집값이 올라가요가 아니라 돈은 풀리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풀린 돈을 생산성 있는 곳을 안 쓰는 겁니다.
당장 빠숑님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 창출이 이바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래 가치가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도 뭔가 더 확장하면서 강의실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 영상만 찍는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버리고 그러고서 고용도 막 하고 매니저도 더 고용하고 뭔가 확장적으로 갈 텐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조금 뭐 이제 안전하게 갈 거고 그러면 그 기업들도 아니, 주가는 올라가는데 왜 고용은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왜 자꾸 공채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돈은 풀려. 돈은 풀리는데 은행에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가로 가는 거고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또 올라갑니다. 정확하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 가면 맨날 뻔질나게 듣는 것 중 하나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구분하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I는 R 플러스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목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질, 즉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명목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한국은행 최근 통계 이제 M2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2000년대 기준으로부터 지금까지 통화량이 560%가 올랐습니다. 2000년도에 뭐 지금도 10억이라는 돈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만 그때 10억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최소 56억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한 겁니다. 투자 잘못한 거지.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집값 5억짜리 샀었다? 최소 5배 이상, 25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값이 안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화폐 가치 방어도 못한 동네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 50억, 60억, 70억 막 이런 얘기 들리면서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미 인플레이션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물론 압구정이나 반포처럼 완전 상단에 있는 곳들은 그 이상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 안 하고서 딴 얘기만 하시면 문제라는 겁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이제 중요한 세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거든요. 이 다주택자 규제는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취득세 다주택자들은 뭐 2주택자 8.4, 3주택자 12.4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 2026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26년도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아마 1월 말 2월 초에는 중과를 실제로 뭐 연장할지 안 할지가 아마 결정될 텐데 연장 안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2주택자 20%, 3주택자 30% 중과세율. 그럼 이거 중과세율 고려하게 되면 팔아서 남는 게 없어요. 안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파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팔기 싫어요. 더 가지고 있을까요?를 고민했었다면 그때는 양도세 계산한 거 보고서 내가 이거 뭘 잘못 봤나? 이거 팔면 내가 이거 왜 팔아? 네. 정확히 못 팔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또 잠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물 잠김 현상 안 팔아요. 이 정권 천년만년 갑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조정대상 지역 풀리면 그때 팔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종부세로 이제 또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율이 지금은 그래도 완화된 거예요. 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종부세율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걸리게 되면 죽어나가는데 그때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중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원래 100%까지 가려다가 60% 낮췄고 공시가율 현실도 포기했고 그러면서 막 낮췄는데 이제 공시가만 높여도 보유세는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건들 수도 있고 종부세부터가 이제 터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똘똘한 한 채 만들어지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투기꾼들, 나쁜 놈들 때려잡아야 돼 라고 말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라는 현상만 놓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파는 거죠. 어디를?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 외곽을 정리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사수하고 비아파트들을 정리하고 오피스텔 빌라들을 팔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신축을 사수하고 구축을 팔고
그러니까 지금 신축 구축 양극화도 어마어마하게 심화됐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집값이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느냐? 정책이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보면서 3번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3연봉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좀 기대했었던 거는 공약에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규제 안 한다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도 많이 저는 얘기해가지고 이젠 좀 지겨워요. 저도 지겨운데 또 새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그래도 왜 정부 정책을 그렇게 폄하합니까? 집값 잡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제목만 읽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 2017년 파리 대책 때문에 나왔었던 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었어요. 네. 또 이것도 셌었죠. 2018년도 9.13 대책 네.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에요. 똑같네. 자, 2019년도 12.16 대책 이게 그 15억 초과될 주금지 있었죠. 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 이때가 잠실 마이스 권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싹 지정했을 때거든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2025년도 11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뭐가 다른 거예요? 날짜가 다르네, 날짜가. 날짜가 다르고 약간 접두사 접미사만 좀 다르고 그냥 주택시장 안정화하겠대. 근데 안정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안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정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즉 폭등을 할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약간 서킷 브레이크 걸듯이 더 폭등할 것 같아서 살짝 푹 이건데 안정화 대책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안정화했다. 2026년에 나올 키워드는 바로 보유세 인상일 겁니다. 보유세 인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보라고 써놨죠. 전 이거 찬성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차마 찬성이라고 말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유보라는 건데 이거 뭐예요? 지방선거 지나고 보자. 이 와중에서도 노빠꾸 우리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항상 이슈메이커인데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뭐예요? 인상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2026년도부터 보유세 안전벨트 꽉 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냐? 정치공학적이라는 표현 전 진짜 싫어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주택자가 43%, 1주택자가 42%. 근데 사실 1주택자도 집값 상승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쵸.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2주택자까지는 뭐 일시적 2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진짜 집값 상승 우리가 롱에 베팅한 사람들은 뭐예요? 3주택 2.4, 다주택 1.3 2024년도 통계 자료인데 통계청 자료 보게 되면 가구별이에요. 정확하게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 가구입니다. 물론 1인 가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한 가구당 곱하기 3 그러니까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많죠. 사실 이해는 돼요. 나는 무주택이야. 근데 제가 그냥 다주택을 퉁쳐서 했지만 여기 통계 50채 이상도 있어요. 통계에. 쟤네들 때문에 내 집이 없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나쁜 놈이야. 적폐야 라고 생각하니까 쥐고 흔들려고 쟤네들 규제해야지. 제가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야 너가 다주택이니까 풀라고 하는 거지. 어이씨 너 이거 투기의 온상 적폐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니까 똘똘하는 채로 간다. 지금 강남 주택 가격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말하면 전 정상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비정상입니다. 근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한 채로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상으로 가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거꾸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집값이 저는 진짜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이 저평가된 곳들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도 솔직히 저는 빌라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아파트 사야 되는데 진짜 돈이 적어. 그럼 빌라라도 사야겠죠. 근데
빌라를 사도 잘 안 오르잖아요. 올라도 몇 천 올라가고.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건데 이런 양극화를 만들어버리는 게 주택 수요 규제라니까. 그러니까 빌라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수익률적으로는 소액 투자 쪽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를 깨버려야 그런 반포에 70억짜리를 사서 뭐 얼마가 올라가야 수익률이 될까요? 사실 너무 고가 주택들은 수익률 맞추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면 소액 투자해서 소액 버는 게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고가 주택 산 게 수익률이 더 좋아졌어. 다주택으로 갔을 때 세후 수익률이 다 박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똘똘한 채로 구조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가 뭡니까? 이 와중에 서울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기 실거주해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까? 네, 더 증가합니다. 뭐야 이거? 예. 사실 지방 사람들이 서울 상경 투자 많이 한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11호 부동산 대책에서도 진짜 극단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3종 규제 세트를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남부 주요 지역 12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상 실거주를 해야지만 된다. 그렇죠. 즉 지방 사람들 그만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집에 집이 있으면 안 돼. 집 있는 사람도 안 돼. 다 팔고 와라. 다 팔고 와라. 라는 건데 그런 지방 사람들 얼마나 많이 샀냐? 자, 2024년도 2월 기사입니다. 작년, 즉 2023년도 외지인 서울 투자 역대 최고다. 또 1년 지나갑니다. 2월 달입니다. 25년 2월 달 상경 투자 트렌드라더니 작년 또 2024년도도 갱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도는 그럼 어땠을까? 지금 한국부동산원 이제 자료 보게 되면 10월 달까지 현재 12월 현재 10월 달까지 누적 수치 나와 있는 건데 네. 보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거의 30% 가까이 나오는 곳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거의 20%대로 갔다가 많이들 삽니다. 우리가 일명 한강벨트들 많이 산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노도강이라고 해가지고 뭐 낮은 거 아니거든요. 일단 인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요. 그렇죠. 저는 제일 놀라운 게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미 25년도 4월 달부터 이미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23%, 20%, 19%, 18% 미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사는 사람들이 미치지는 않았는데 숫자만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 이거 외지인 투자 비율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를 살 때 외지인이 샀다는 얘기는 내가 싹 정리하고 실거주까지 하면서라도 그렇죠. 강남을 가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이전할 수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어, 대구에 살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 원장님들, 지방 사업체 대표님들 많이 상담 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을 많이 와요. 근데 아파트를 살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다 애가 학교가 있는데 다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뚫고서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단 거예요. 이미 강남은 4월 달부터 이렇게 갔었고 그리고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전 지역이 10월 달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으로 서울은 주춤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강북은 주춤했었지만 이미 가격 거래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달에도 막 거래들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강남은 규제된 게 없어요. 11호 부동산 대책은 강북 규제예요. 네. 강남은 지금 연일 신고가 찍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이 더 올라가는구나. 강북도 올라가겠네. 강북으로도 2026년 상반기에 퍼질 겁니다. 지방 사람들 이제 서울 상경 투자 사랑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지방 내에서 왔다 갔다도 많긴 한데 경기도를 지방 사람들이 제일 안 갑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 돈이면 뭐 과천, 판교, 분당 어지간한 서울보다 훨씬 좋은 경기도 되게 많죠. 근데 지방 사람들은 경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서울. 난 도민 싫어. 시민이 되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진짜 안 사고요. 제일 많이 사는 데가 경기 인천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방 사람들은 다 재산 털어서 서울로 가고 서울 사람들은 밀려가지고 경기도, 인천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 와 진짜 최근에 가장 쇼킹했었던 게 잠실 르엘 9평 즉 33평이 48억에 거래됐다. 송파대로잖아요. 송파대로 해서 좌측은 진짜 잠실동
우측은 사실 신천동. 신천동. 물론 잠실 권역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보고서 잠실 사람들이 헉 했어요. 헉. 엘리트 아직 30억 중반이거든요. 물론 르엘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40억, 41억 거래될 때만 하더라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거기는 신축이니까 좀 더 비쌀 수 있지 했는데 48억 되는 거 보고서 신축에 대한 게 이 정도야? 라는 생각했고 그러니까 바로 어디가 반응했어요? 잠실동이 신축이 될 잠실주공 5단지, 잠실 우성, 잠실 아시아선수촌 가격 팍! 야 우리가 재건축돼서 신축되면 우리는 진짜 클래스가 달라지겠다 하면서 가격 팍팍팍팍 가고 있죠.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72억 실거래가는 7월 달에 찍었습니다. 자, 레미안 원베일리 국평이 한강 안 보이는 애들도 지금 60억 중반이고요. 그리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원베일리 한강 안 보이는 20평대 있죠. 25평. 지금은 찍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50억에서 몇 천만 원 빼주고 거래됐다는 거를 전 직접 들었습니다. 와, 20평 50억 시대야? 네, 20평 50억 시대가 열립니다.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엄청 올랐는데 근데 도대체 왜 안 오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요? 라고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아까 말한 똘똘한 진위 화폐 가치 하락이니 뭐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집값이 비싼 게 정상입니까? 뭐 청년들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거꾸로 반문하는 게 원래 청년들은 서울에 집을 못 사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아니 저희 부모님조차도 그 자수성가 했거든요. 양가에서 뭐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이 그렇죠. 저는 본적지가 성동구 마장동이에요. 네. 마장동도 거기 평지 마장동이 아니라 한양대 뒤편에 있는 산등성이 빌라 지역에서 그 우풍 드는 곳에서 저는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야, 예. 거기서 이제 전세 보증은 1,000얼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 다 대학 잘 나오고 이제 회사 잘 취업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뭐 산등성이에서 어떻게든 뭐든 하면서 그렇게 자산 쌓아가가지고 투자하고 재테크해서 저희 부모님 90년도 때부터 투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을 일군 거지. 네. 누가 처음부터 서울에 신축 갈 수 있습니까? 원래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눈높이가 다르단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현실을 알려드리자면 뭐 지방에 싼 거 많습니다 하면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싫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주택 비중에서 서울 외가 83.9%, 뭐 그냥 뭐 84%네요. 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서울 주택이 16%. 근데 여기서도 서울에 빌라 쌉니다 라고 하면 빌라 싫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빌라 6억 이하 되게 많아요. 그럼 6억은 정책금리, 디딤도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2%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혜택도 있지. 예. 월 200만 원 수령을 한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빌라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또 빌라 싫어요. 그럼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는 10%도 채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마포구, 똑같은 성동구라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 격차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는 이제 벌써 30억 찍은 단지 있고요. 네. 30억 향해 가는 곳들 막 지금 어지간한 이제 마포 성동구 신축은 25억 갔고 30억 진짜 핵심적인 데는 찍은 데들이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쫙 이렇게 바운더리 형성하고 있는데 구축 아파트는 여전히 12억에서 15억 이 정도에서 아직도 많습니다. 많죠. 전에는 뭐 신축이랑 구축이랑 가격이 한 3억에서 많아야 5억 차이 나던 게 사실 그전엔 더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 뛰어 올라가지고 10억에서 15억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마포 성동구는 이렇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 30억, 40억도 이제 구축이랑 신축이랑 격차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강남의 구축 아파트, 나홀로 이런 애들은 아직도 20억 언더도 있어요. 그건 성동구에 있는 신축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축의 희소성이 정말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얼죽신 하잖아요. 그럼 신축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내 아파트가 신축이다. 그러면 2%.
5년 내 아파트가 신축이다. 1.1%. 반포 신축 이걸 떠나서 아까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어쩌고저쩌고 야 거기 고분양가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은평구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는 사실상 상위 2%의 자산이란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소득은 상위 2%인가? 설령 소득은 상위 2%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출 규제를 걸어버리면 그렇죠. 고소득, 흑수저 고소득 전문직들은 그냥 죽어 사다리 걷어찬 겁니다. 너가 고소득인지 뭔지는 내가 알 바 아닌 거고 뭐 자산이 너 상위 2%야? 아니면 못 들어와. 임금 격차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자산 격차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사람들의 눈높이는 다 상위권에 있는 주택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격차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평균적인 소득으로 갔다가 집은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평균 직장인들이 그 수도에 있는 그것도 뭐 허름한 주택이 아니라 메인 상품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뭐 SNS 보면 비교 문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꾸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아, 우리가 등급을 매기고 여길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인서울에 구축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당연히 자산 격차 벌어지니까 저는 신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투자적으로 보는 거지만 내가 돈이 신축을 못 가. 지금 은평구도 15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현실적인 선에서 타협하고 사회초년생이야. 그럼 빌라라도 사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희소성 있는 상품 가격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거꾸로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초고가 주택들은 상위 얼마 안 되는 자산들 가격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평균 자체가 미쳐 날듭니다. KB 통계 12월 달 발표됐거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을 찍어버렸습니다. 평균 15억은 미친 거거든요. 와, 이게 진짜 놀라운 상황이고요. 중위 가격. 평균은 초고가 주택들의 이제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위 값을 많이 보는데 역시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11억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전국 평균이나 전국 중위 가격이나 보면 뭐 빌라 이런 거 논외로 치고 아파트로 본다 하더라도 평균은 되게 저렴해요. 월급 200, 300 받아서 어떻게 집 삽니까? 아파트 중위값이 3억 7천이 왜 못 사요? 할 수 있죠.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평균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실 서울의 아파트 평균이란 것 자체도 이미 평균에서 아득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은 3억 5천입니다. 중위값은 2억 9천이고요. 이거 못 사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 2025년 12월 달 수치잖아요. 2025년도 4월 달이랑 비교하면 더 다이나믹하게 보여집니다. 2025년도 4월 달 KB 시세도 정말 상징적인 것 중 하나가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3억을 돌파했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12억 후반대까지는 갔다가 13억은 못 찍고서 다시금 꼬꾸라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금 25년도 뭐 이제 상반기에 회복하다가 처음으로 평균이 13억을 찍었었고 또 처음으로 중위 가격이 10억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아까 얼마라 했죠? 15억 평균 그리고 중위값 11억 역대 수치를 다 찾아봤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렇게 집값이 폭등했다 하더라도 한 해에 평균값이 2억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죠. 뭐 그때 막 1억 얼마, 2억 가까이 올라간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4월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11월, 12월은 거의 안 올랐잖아요.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반년 만에 평균 2억을 올려버렸습니다. 단독, 연립, 우리 평균값, 중위값 다시 한번 보고서 2025년도 12월 달과 비교하면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연립이랑 단독은 별로 안 올랐던 거예요. 그러네. 아파트만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양극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집값 우리 동네 안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안 오른 동네를 들고 있는 거고요. 상품을 들고 있는 거네. 안 오른 상품을 들고 있는 거고 서울인데 안 올랐어요 라고 하면 지금 노도강은 한숨 나오잖아요.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3억이에요. 왜 굳이 많았어 근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왜 우리 조정대상 지역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투기거래 지역 이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노도강 사람들은 진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오른 거고요. 2025년도 12월 또 KB 이제 구별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네. 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뭐 비싼 거는 당연한데 바로 2024년도 12월 딱 1년 전과 비교하면 3천을 찍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3천 됐고 여기는 거기 엄청 올랐구나 하는데 또 중요한 건 작년 12월에 노도강 가격 한번 보시고서 지금 2025년도 12월에 노도강 가격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싼데 더 비싸질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더 비싸져요. 오히려 비싼 곳이 더 비싸지고요. 싼 곳은 계속 싸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니까. 자산이 한쪽으로 다 몰리게 하니까. 이게 정책 실패인 거죠. 근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통계 자료 딱 하나 본다면 주택가격 정말 CSI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12월 달 수치 나왔습니다. 보면 어때요? 11호 부동산 대책 터지고서도 지금 120%까지 갔습니다. 와우. 미친 듯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서 6월 달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6.27 대책 터트리고 한번 쫙 떨궜죠? 그래도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안 빠지고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97 대책 나고도 팍 뛰어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11호 부동산들이 또 하면서 이제 또 한번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지금 또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에 대한 기대감들은 사람들이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심은 그거예요. 떨어져야 해. 떨어졌으면 좋겠어. 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당위론이랑 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하락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 존중합니다. 집값 하락할 거라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하락해야 됩니다 라고 당위론에 섞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집값 상승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제 친구들 보다 보면 결혼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집값 상승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맨날 김재경 너는 또 맨날 집값 올라간다고 말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는 이게 분석을 하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약간 논점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10월달 거래 자료가 집계가 됐는데 와 11,000건을 찍었어요. 아파트만? 아파트만. 와. 서울시 아파트만 11,000건.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10월달? 네. 와, 대박.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 내역들을 막 받아볼 거잖아요. 네. 이 만 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강남만 거래되는 거는 뭐 2,000, 3,000건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5,000건, 7,000건, 8,000건 이렇게 돌파하기 시작하려면 이게 강남, 마용성, 일명 한강벨트만 힘써줘서 되는 수치가 아니라 아니죠. 노도강, 금강구도 거리가 다 돼야 1만 건을 돌파해 버립니다. 이게 진짜 대세 상승인 건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었던 게 지금 11,000건이 2020년도에 6월달 그리고 뭐 7월달 딱 이럴 때가 거래량이 11,000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때 이후로 진짜 5년 만이에요. 5년 만. 그러네. 정부가 안 거죠. 이게 진짜 집값을 안정화 대책 나왔잖아요. 그 안정화 대책이 진짜 안정화가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너무 패닉 바잉으로 가니까 일단 숨고르기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이해가 되는 게 6월달 거래량도 10,000건이에요. 10,000건. 엄청나죠? 그러니까 6.27 대책이 터트린 게 나중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걸 아는 거지. 현장에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래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천에서 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거짓말이야. 너 왜 그 현장을 뭐 거짓말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던 거고 네. 10월 때도 엄청나게 터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떻게 6.27 대책 나오고서도 거래량 엄청 많았었던 거예요. 11월 수치 뜨겠죠? 12월 수치 뜨겠죠? 역시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걸 자료를 먼저 다 실거래가 접수되는 걸 다 받아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초조할 겁니다. 지글씨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갈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그냥 하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집값 상승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대폭등이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패닉 바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알면서도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고요. 2026년도는 이제 공포의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돼요? 부동산 공부 이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영역이다. 생존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아, 오징어 게임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저 이 얘기 했거든요. 네. 3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했어요. 그때라도 제 영상을 보고서 매수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지영 소장 너는 21년도에도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 올라간다고 했어요. 22년도에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21년도에 샀어도 돈을 벌었어요. 제 영상을 제대로 봤으면 뭐 어설프게 본 사람 말고 저는 항상 그때도 상급지 강남 가라 그리고 마용성 가라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라 신축 가거나 뭐 신축이 될 곳 사라 라고 했거든요. 21년도 전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강남은 신축 대충 찍어도 최소 20억에서 40억 벌었습니다. 그렇죠. 네. 21년도 전고점에 샀어도 그랬고요. 그럼 마포 성동구다? 그럼 신축을 뭐 샀다라고 하게 되면 대충 찍어도 5억에서 10억씩 벌었습니다. 서대문구, 동대문구를 가도 3억에서 5억씩 벌었어요. 그럼요. 싼 것들도 다 새 아파트들은 올랐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다 올랐습니다. 근데 아니 뭐 그 제 영상 안 본 거죠. 제가 사지 말란 걸 산 거죠. 빌라 사고, 지방 사고, 오피스텔 사고, 상가 사고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은 물려서 어차피 살려고 보는 게 아니라서 비판하려고 보시는 그쵸? 분들이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올랐는데 그때 샀어도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은 실전 투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빠졌을 때 하나도 안 팔고 오히려 더 샀죠. 미분양 한 2개 더 잡고 뭐하고 하면서 저는 그때 더 잡은 거 지금 올라간 거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간 거 말고 그때 2개 잡은 것만 하더라도 10억 이상 벌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야죠. 왜 투자를 떠먹여줘도 못하는 겁니까? 삼용봉 조심해라 하는데 이미 카드 나왔습니다. 6.27 대책, 9.7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 나온 거 보면서 딱 때마침 여기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 2026년도에서도 제가 쓴 칼럼이 이재명 정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썼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더 매운맛으로 갈 겁니다. 노무현 시즌 3, 문재인 시즌 2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즌 1입니다. 더 매운맛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이미 지금 정책들 보다 보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대책들을 정말 빠르게, 강하게, 그리고 넓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규제들이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카드를 다 썼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까? 6.27 대책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게 6.27이 맛보기면 뭐가 나올까 했었는데 11호 대책 나왔죠? 앞으로 뭐가 더 나올까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포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더 새로운 참신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한다. 그럼 똘똘하는 채로 갈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된다? 강남으로 가야 된다. 강남 못 가면 마용성 가야 된다. 안 되면 우리 서울 외곽이라도 가야 된다. 우리 강남 사랑 아주 우리 장차관님들 어마어마하게 강남 사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참모진도 다 이제 좋은 주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랬었잖아요. 다주택 처분령 내리니까 직보다 집이다. 직을 던졌죠? 집을 안 팔고. 이 사람들 다 강남 집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진위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야.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닌데 우리 집값 잡을 건데 하니까 대통령부터 분당집 팔고 그리고 이제 장관들 무주택령을 이제 내린 거죠. 다 팔아라. 만약에 진짜 다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때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뭐 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러면 진짜 뭐 무슨 토지 공개령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건데 그때는 두려워할 수 있어도 이분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믿고 갈 수 있다. 이분들이 팔기 전까지는 강남 집값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치겠다. 얘기 나오잖아요. 이 K1타 강사, 네. 부동산 을사오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고위 관료 85% 강남 상구 등 토지 내 집을 가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고위 관료들, 공무원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시키니까 대책 내놓는 거지. 국토교토부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값 올라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뻔히 보이니까 나는 강남에 집 산 거죠. 서울에 집 산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팔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거 할 거면 정책 위반자들, 우리 장차관들,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무주택이 되시면 된다. 지방선거에 출마 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 꼭 체크하고서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진격의 거인 패러디에서 서울 못 들어오게 성벽 쌓았다. 왕좌의 게임 보셨나요? 윈터 이즈 커밍이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약간 격언처럼 느껴졌어요. 약간 이제 스타크 가문에서 나가오는 네. 겨울을 대비해라 라고 하는데 처음엔 그냥 뭐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진짜 판타지가 되면서 이제 백귀들이 출몰 하거든요. 괴물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북벽 위에서 막 괴물들이 쫓아오는데 여러분들도 겨울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2026년도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공급 절벽 얘기했잖아요. 2026년도 한 해만 부족한 게 아니라 2026년도, 27년도, 8년도, 9년도 계속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권역은 그래도 나중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서울은 없어요. 왜?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다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그 리턴이 이제 오는 겁니다. 공급은 없고 앞으로 더 없어질 거고 일반 분양도 없고 그럼 겨울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설국열차 보면 우리가 꼬리칸 사람들 불쌍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단으로 가야겠다. 중국칸, 상급칸 열차를 어디를 탈 것이냐 라고 하지만 저는 꼬리칸 사람들도 그래도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용 소장은 서울만 얘기합니다. 뭐 지방 얘기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지방광역시 전 사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가격 되게 싸다고 봐요. 근데 항상 경기도도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신축 당연히 중요하지만 구축이라도 사야 되고 빌라라도 사야 된다고 봅니다. 내 예산선에 맞춰서 내 돈이 이거밖에 안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선에 최대한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을 안 가고 신축을 안 사고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근데 돈이 안 되면 내 가격선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하는 거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꼬리칸 막이라도 탑승하면 적어도 안 밀려나거든요. 제가 나중에 2부에서 설명할 전월세 상승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설국열차의 교훈은 뭐예요? 열차의 탈하입니다. 이거 보면 얘기했잖아요. 2024년도 12월 달과 비교하면 강남 상구, 용산구 더 올랐고 마용성 오르고 지금 서대문, 동대문구 오르고 노도강도 오르긴 올랐지만 찔끔 올랐고 근데 노도강도 저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올라갈 때가 왔다가 규제를 맞아서 멈춘 거거든요. 노도강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쭉 하려다 보면 오늘은 되게 길게 그래도 2026년도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길게 쭉 기승전결로 얘기했지만 이걸 짧게 얘기하면 그 노도강 사라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강남이 더 올라가는 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금액에 맞춰서 우리 예산선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좀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자꾸 막 누가 그러더래. 김지훈 소장은 노도강 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노도강도 사야 됩니다. 네. 내 돈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뿐인 거죠. 하급지를 가면 패배자 인생처럼 말하는 이 사회가 저는 잘못됐다 보거든요.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사회 초년생일 때 상급지 신축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모을 거는 모으고 부모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어쨌든 내가 가용자금 선에서 진입하면 되는 거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도 뭐 몇천만 원으로 계약금 쓸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된다.
2026년도 부동산 시장 어마어마하게 급변할 겁니다. 앞으로 정책도 계속적으로 뭔가 나올 것이고 부동산 공부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다. 2026년도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그리고 투미TV 좋아요 구독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된다 라는 얘기하면서 2026년도 부동산 시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어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또 자산이 증가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이번 이런 장에서도 살아나신 분들이 있고 2026년도로 아마 더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노력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